이제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그 경기를 해서 어떤 극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처음에는 이 아타리라는 어떤 게임에서 이 인공지능이 그걸 이기고 했어요. 그 다음에 블락 깨트리기에서 이기고 하는 걸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서양장기에서 게임에서 처음엔 지더니 나중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둑이 이게 어떤 수를 하나 둘려면은 그것에 수억 개의 어떤 그 변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추론해서 얘를 이길 것인가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하나는 강화학습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도전이 다른 어떤 네트워크끼리 서로 컴퓨터 바둑 게임을 해서 이렇게 뒀더니 이게 이기고 저렇게 했더니 이게 진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슈퍼바이저드 러닝 해가지고 이미 바둑의 고수들이 다 실행했던 그 훌륭한 기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이긴다 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수백만 번 연습을 하고 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세돌하고 경기를 둔다면 다음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컴퓨터는 그 슈퍼컴 열몇 대를 가동하면서 그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이에요.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있다는 것을 감으로 느낍니다. 물론 뭐 한 서너 수, 한 열 수는 계산할 줄 몰라요. 그 다음은 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감으로 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는 어떤 과학적인 추론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인공지능은 과거에 어떤 과학은요, 어떤 복잡한 그 지배방정식의 수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연산을 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가 잘못하면 틀리고, 잘하면 맞아요. 그 둘 중 하나인데, 지금은 맞느냐 틀리냐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건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그 어떤 신경망 회로를 통해서 그 추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근에 급격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또 발전할 텐데, 그러면 사이보그라고 거의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컴퓨터라는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겼냐, 안 그러면 기계처럼 생겼냐는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뭐 영화나 그 픽션, 사이언스 픽션 보면 사람같이 생겼죠. 그래서 가정에 들여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요리 도우미가 로봇 사이보그를 합시다. 얘가 너무나 친절하고 모든 메뉴를 다 기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날 조리할 어떤 음식 재료들을 주문해가지고 배달을 시켜요.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거기 늘 복종하고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잘하는데, 그 집에 주부는 돌아가지고 하루가 일이 꼬인 게 있어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그릇 깨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사이보그를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상상력을 발휘한 어떤 그 비디오도 있는데, 사이보그가 그렇게 착한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정도. 강한 인공지능은 그것이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내 조상이 누구냐. 그런 걸 문헌을 뒤져서 찾는다니까, 스스로.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스스로 어떤 그 어떤 인식을 위해 가지고 자동화되어 있어요. 인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그 자의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어떤 인간을 튀길 거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적개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떤 발달하면 군사적으로 어떤 세력이 그것을 이용해서 저한테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적대 세력으로 바꾸려는 그런 세력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고요. 그 다음에는 직업도,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들이 무슨 한약을 처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닥터 왓슨이라고 과거의 의료 기록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콧물이 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입력하면은 그들이 금방 이것은 무슨 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서 몇 개 중에 쓰셔보고 이거가 있다. 그 약을 줘보고 들으면은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 많은 것들은 그 정도 데이터베이스예요.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 판례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많은 분야에서 회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본연의 얼굴 받는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면 얼굴을 적게 주거나 해고당하거나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새로운 조합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 있겠냐. 가장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그 사이보그의 어떤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고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우월한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전공자는 아닌데요.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자동차가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요. 편안한 거리에서 편안하게 운전할 때는 자율자동차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자율자동차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 갈 때는 미리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디 간다, 어디까지 차를 보내달라 하면은 그 공유회사가 차를 보내요. 그러면 올라타면은 지가 자율적으로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차가 가버립니다. 올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차를 소유해야 됩니까? 이용할 때 이용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산업이 위축됩니다. 운전수도 많은 운전수들이, 트럭 운전수들이 다 지금 잃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인공지능 때문에 생기는 많은 그 직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로봇도 그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은 어떤 전투에서, 위험한 전투에서 투입돼가지고 그 상대방의 어떤 적인지 아군인지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인지 아닌지를 인식해서 그런 것들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로봇가 되는데, 현재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를 보면, 로봇을 보면 상당히 감명받아요. 이놈은 굉장히 안정성이 돼서 발로 차더라도 비틀비틀 하다가 걸어나서 또 걸어다니고, 무거운 짐도 들어다닐 수 있고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 구글이나 이 대기업들이 사들여가지고 이 세계 어떤 정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면 이거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제출한 그 사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좀 묘사를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말 의사상독해가지고 서로 싸움 일어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언어로 하지만 동물과 동물이 언어로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물론 뭐 어떤 구체적인 소리는 내지만 그 행동으로 서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와 인간 간에는 언어로다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뉴턴이 말없이 떨어지는 사고를 보고 사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고 보신 끝에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지 않으면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 인간의 과학사에서 대어를 낚았어요. 그것이 말이 안 하는 가운데서 그 대어를 낚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관찰했더니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추론으로 저 과학에서는 한 점에서 폭발해서 그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천지 창조, 이거는 빅뱅 시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필요 없어요. 말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느끼고 추론하고 그다음 그 이유를 생각하고 어떤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보들레이가 시를 소개했는데 그것을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것이 있는데 바로 느끼는 거죠. 교감. 말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이 말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말을 거기다 적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느낌을 적는 겁니다. 자기 느낌을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겠냐. 이 단어를 여기에 배치했을 때하고 저기에 배치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좋겠냐? 비교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길이를 여기서 꺼내야 되겠냐? 더 늘려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시인의 지능이에요. 시인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감성과 우리가 지능을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감으로 잘 둔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감이라고 얘기해요. 시인이 어떤 단어를 어디다 배치하고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단어를 꺼낼 것인지 이 새로운 단어가 앞에 있는 것하고 서로 어울리는 건지 안 그러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건지 갈등을 이용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느낌을 하는 거고 서로 의미를 찾음으로 해서 어떤 이런 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뉴턴이나 혹은 빅뱅 시오리가 나올 때 관찰로부터 추론을 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생각해내는 이런 과정이 과학이라면 시란 것은 어떤 과정을 깊게 관찰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물체와 모라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체 자체가 돼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자, 이 정도로 끝내고 질문이나 뭐 있으면 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인공지능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시합을 붙였을 때 겨우 한판 건지고 인간이 패했는데 굉장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럴 수가 하고 그 느낌을 담시 연작시로 4편을 써서 어느 잡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여튼 그 여기 중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인공지능 너 서정시 한 줄 쓸 수 있어? 딱 그 얘기로 한마디로 그냥 뭡니까 역공을 한번 날리고 그냥 그 시를 내줬는데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되는 자꾸 되는 한 저희 시도 그거 따라가야 될 텐데 과연 그 결국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인부터 한 걸 가지고 아웃부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부터 된 데서 뽑아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수준이 되면요. 예. 인풋을 여러 개 했잖아요. 예. 아웃풋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죠? 그 중에서 물론 그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 예. 그러면 가장 그 서정적 분위기가 나는 단어들을 엮어서 시를 하나 써라. 그러면 끝에 이제 시를 쓰는데 어떤 시를 쓰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술을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도 수천만 장의 사진을 놓고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요소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붓으로 하나 주고 이걸 좀 변경해서 예술적으로 바꿔라 하면은 내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바꿔놔요. 또 인간이 창작한 자료를 넣어줘가지고 거기서 융합을 하든지 뭐 섞어서 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든지 그 정도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해요. 수수 창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보니까 과거거를 이렇게 짜집게 하는 거예요. 예, 짜집게 하는 짜집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입니다. 예. 앞으로 20년, 30년 돼서 이것이 더 성숙해지면 저그놈이 자아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아가 있는 놈이 자기의 어떤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슬픈 무드로 몇 개 제목을 주고 시를 한번 줘봐라 하면은 슬픔이 뭐지부터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낼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시를 보면은 뭔가 좀 어설픈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 보면은 왜냐면 얘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습가들에도 수천만 번 네. 해가지고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을 웃지만 나중에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 대전 지회 회장이신 시인 빈병숙 여사가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시도 하시고 그림도 하시는 팬 회원이시고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시인이신 유한 선생님.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구의 문인들이 오셨고 또 특별히 로스쿨 저의 법률 고문 변호사 박영우 박사께서 차분하 이 모임은 가장 값지고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기서 직장이고 제가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정식 박사님 방금 원작 인공지능 첨단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기계적인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말씀인 것이고 또 특히 강정식 박사님은 교육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수제 코스로 경북 서울대 머크리로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교수로서 카이스트에서만 30년을 하시는 왕면에 아주 전공자인 귀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심상의 건연의 좋은 작품을 가지고 호평을 받은 대작을 발표하신 시인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시인이 아닌 분, 수필가가 아닌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일천에서 장년, 대장년, 더 나오는 모든 이런 문인들이면서 또 과학자신 이분이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런 걸 계획한 것은 참으로 이 지역의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모임이라는 것은 계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재시인 김영식 씨가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아무데도 지원 못 받는 고금 액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2천만 원, 1,000만 원 넘는 3천만 원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고 이것이 1차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책도 내고 시화전도 하고 해서 아마 대전에서 문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백마문학만큼 돈이 풍성하고 실력이 많은 그런 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은 이 다른 문인단체나 대전의 문인들이 백마문학에 원서를 써가지고 와서 출료소설에 들어가보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딴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계획판을 보시면 첨단 과학 시대에 있어서 시의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첨단 과학에 대해서는 이미 두 교수님께서 자세한 원자력의 실용성과 원자력의 얼마나 인류에게 유익하냐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까지 우리가 느끼게 되고 장 교수님 말씀은 지금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세기도 과학의 발달은 실로 눈부실만하다. 과학의 발달 속도는 이른바 기하급수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바 최근 들어서는 그 발전의 속도 등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전지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우주공학, 재래공학, 약학, 농학 및 복합적 융합 학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른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편리하게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로 대표되는 고도의 첨단 과학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문화 역사가들은 시 장르의 시, 소설하는 문학 말이죠. 문학 장르에도 좋습니다. 시 장르, 소설 장르도 좋습니다. 시 장르의 소멸론 내지는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고 중요성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존재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데 권력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시는 시를 포함한 모든 문학의 힘이 과학의 힘 못지않게 인류의 생활 양식과 방향에 다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가는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자이며 동시에 예언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창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장르 소멸론이 제기된다는 점은 현대 사회가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지적 정보만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객관성이 요구되는 지적 정보의 틀로 본다면 시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며 논리 초월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지시적이고 개념적인 과학의 언어들과는 대립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결여하고 있는 개성적이고 창조적이며 정서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즉 합리적, 실증적, 논리적 사고방식과 물신주의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있는 현대인의 사회 상황 속에서 시의 역할은 단적으로 말해 오늘의 과학 문명 내지 물질 문명이 간과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의 구현과 인간성 옹호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 책무를 성실하게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첫째, 첨단과학의 시대가 몰고 올 장밋빛 미래의 환상 속에 숨겨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질 풍조의 바람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등한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대 산업 사회가 몰고 온 인간 소외와 그러므로 해서 파생되는 불안, 공포, 공격성의 발현 등으로부터 시가 본질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정서의 순화라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해야 합니다. 넷째로 과학주의, 합리주의, 논리주의의 맹점인 사고의 획일화에 의해 파생되는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맞서서 존재의 다양한 가치와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스미디어의 중급 내지 저급 문화에 익숙해서 대중의 피동적이고 향락적인 문화 수용의 고정된 틀을 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랑은 다 좋은 것이고 그리움은 다 아름다운 것 이라는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저급의 상업 문학을 경계하고 창조적, 개성적인 시인의 체험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산업사회의 한 특질인 정보의 폭주, 즉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시들이 거짓의 시들에 압도당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엉터리 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본래 대중들의 육체적인 안락이나 그들이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예술, 훌륭한 시는 정열과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들을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정열과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화되고 정보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창조적인 소수만이 그러한 정신적 체험의 긴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극히 소수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고급 문화에 속하는 시 예술이 대중화되고 다수의 대중이 그러한 정신적 항해에 동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인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의 시를 포함한 모든 예술은 이러한 앞서 언급한 당위적인 이상과 실제적인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잔인한 덫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자포자기하고 그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왜 이렇게 모순되고 혼란스러운가? 현대 사회 속에 진정으로 문학과 문학인들이 담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계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손처럼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휴머니즘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장윤식 박사의 기계적, 논리적, 실증적 그러한 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를 염두에 두면서 내 문장이 논리의 모순에 있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틀 밤을 돋보이는 두 개를 갈면서 컴퓨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요컨대 문학이라고 하는 거, 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시를 몰라도 강남 25층짜리 수영장, 좋은 사우나, 여기에서 소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수영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시를 한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라는 게 뭐야? 몇 줄 써놓고 뭘 어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이래 됩니다. 그러나 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탐색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까미우가 페스트를 썼을 때 자기 거기에서 오랑시라는 데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페스트병에 걸려서 전부 죽어갑니다. 전염병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아무래도 안 돼. 우리나라에도 뭔가 인플루엔자 있어가지고 의정자들이 조금 서로 책임 있다고 대장령이야 대장령 난리를 피고 박원수지가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염병으로 해서 쓰러져 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의사입니다. 내가 만약 이 도시를
이 패스트라는 그 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입증된 그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내가 그 도시를 떠나서 딴 도시 가서 있으면 1년 뒤는 방역이 되고 그 오랑이라는 도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거의 죽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오랑시에 있는 그 주인공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걷어치고 최대한도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비온 뒤 햇빛이 떠서 찬란한 오랑시가 회복이 되면서 그 패스트를 갔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휴머니즘 아니면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을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 정신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령 그 생태시베르기 야간비행 우리 불문학 상징주의와 연구하신 이혜경 교수님 잘 아는 얘기지만 비행사가 떨어집니다. 기체 고장으로. 그것은 생태시페리는 떨어져서 자기가 일주일분 식량에서 떨어지면 죽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살 곳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느냐? 삶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뭐냐? 일주일분 식량과 또 자기가 비행사이기 때문에 그 항로에 왕래하는 정지 여객선의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시대를 봐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사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뒤 올라왔던 산맥은 다시 물러오고 새로운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서 겨우 올라가서 이 사막에 올라가야 저 하늘의 비행기에서 육안으로 혹시 낙하산의 흰 껍질을 휘둘러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의지를 가지고 가야 인간의 삶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그 작가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인간정신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문학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문학 잘못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신화 쓰다 치고 시를 쓰면 뭐예요? 내가 시를 쓰니까 술 먹고 쓰러졌 시인인데 이러한 그건 우리 문학사에서 1920년대 퇴폐주의라고 문학사에서 하죠. 퇴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데카르티즘. 이 퇴폐주의에서 식자의안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일제에서 강압적인 탄압에 의해서 이러지. 안에 윤동주라든지 김소월 20대 죽었죠. 이상 장가단으로 폐병 들고 기생하고 연홍이하고 연애하다가 죽었죠. 24세 죽었죠. 이렇게 퇴폐적인 덜때려들하는 인생,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설 알아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전부가 애국자요, 이상 빼앗긴들에도 보는 거 대부분 이상한 시인 같은 거. 윤동주 하늘로 한 점 붙들어 먹기를 술 한잔 안 먹고, 시인은 그러한 자기 인간적인 하나의
영적 토대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딱 질문 2분이 남았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보당 스케줄에 대해서 해서 예. 점심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중국식 아주 풀코스랍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떠세요? 시적 영감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원자리 얽히게 문명 그리고 시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과 또 참석해 주신 시인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모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떠오른 불꽃 같은 영감으로 쓰신 시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림을 넣어가지고 시화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 시화제로 언제쯤 하실 분인데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따가 식사하면서 제가 낼 수 있는 제가 여기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메일로. 클리어 47 한메일 좀 내십니다. 평소에게 그걸로 보시라고. 예. 그래서 그 작품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안에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그 시화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시화 전을 위한 그 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화 전 자체는 아마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할 생각입니다. 하려고. 이게 조금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연말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연말에 가능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회잖아요. 그러니까 6, 7번 좀 계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예.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 확정된 날짜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행사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 행사 중에는 공식적으로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요.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그 시인님들 소개 좀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신표균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정하혜 시인님. 류경화 시인님. 감사합니다.